결혼 20주년 기념일. 오서연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멎었어요. 서연아, 이 사람이랑 아이가 생겼어. 청담동 아파트명을 줄 테니까 조용히 끝내자. 15억이면 평생 일해봤자 못 버는 돈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그 조용한 주부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뒀다는 걸.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채널 구독 바로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청담동 고급 아파트 34평. 이른 아침의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거실 바닥에 길게 뻗어들었습니다. 누군가 보면 그림 같다고 했을 그 풍경 속에서 오서연은 혼자 아침 식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스테인리스 밥솥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습니다. 된장찌개 냄비 옆에는 계란 프라이 2개,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이 가지런히 놓였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는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준비됐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있던 최준배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신문 넘기는 소리만 바스락 났어요. 서연은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익숙한 침묵이었어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그냥 배경처럼 받아들이게 된 침묵.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무관심이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진 게. 결혼 초에는 달랐습니다. 준배는 밥상 앞에 앉으면 꼭 서연의 얼굴을 마주보며 수저를 들었어요. 된장찌개 한 숟갈 뜨고는 역시 당신 손맛이 최고야라고 했었죠. 그때의 그 목소리가, 그 눈빛이 서연의 기억 한편에 아직도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준배가 식탁에 앉은 건 서연이 설거지를 시작하고 나서였어요. 숟가락으로 국을 몇 번 젓더니 밥 한 숟갈, 국 한 모금. 말 한마디 없이 먹다가 핸드폰을 꺼내들었거든요. 서연은 등을 보인 채 그릇을 씻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렀어요. 찰랑찰랑 그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대신 채워줬습니다. 결혼한 지 20해였습니다. 20번의 봄이 오고 갔어요. 20번의 결혼기념일이 돌아왔죠. 그러나 이 집에서 진짜 봄이 느껴진 건 처음 몇 년뿐이었어요. 서연은 신혼 초를 떠올렸습니다. 신혼집은 마포구 작은 빌라였어요. 23평짜리, 방 2개짜리. 준배가 회사원으로 월급 200만 원을 받던 시절이었죠. 퇴근하면 둘이 나란히 앉아 라면을 끓여 먹고 텔레비전 앞에서 어깨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그때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전부 행복이었어요. 서연아, 우리 나중에 강남에 아파트 사자. 준배가 라면 국물을 홀짝이며 말했었죠. 그럼요. 우리 꼭 그렇게 해요. 서연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건 결혼 7년째였어요. 청담동 34평 아파트. 준배가 승진하고 서연이 살림을 아끼고 아껴서 겨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첫 해부터 둘은 아이를 원했습니다. 준배가 더 간절했어요. 아들이면 좋겠다, 아니면 딸이어도 좋아, 그냥 우리 닮은 애면 되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죠. 서연도 좋았어요. 준배와 닮은 아이를 안아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건 3년째였습니다. 서연이 먼저 검사를 받았어요. 이상 없으세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의사의 말에 안도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은 어쩐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진 게 명절이면 배복순 어머님의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대를 못 이으면 어쩌려고. 요즘 젊은 것들은 애 낳기 싫어한다더니. 친척들의 수군거림, 시어머니의 한숨소리. 서연은 명절마다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어요. 밥상에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는 듯 웃었습니다.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준배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했어요. 괜찮아, 서연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하지만 그 말이 점점 짧아졌어요. 나중에는 아예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거래처 접대가 있어서, 친구 만났어.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텅 빈 식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그 빈자리를 채워줬습니다. 결혼 12년째 되던 해였어요. 준배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문자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습관적으로 화면을 봤어요. 발신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번호만 뜬 문자였죠. 오늘 밤에도 보고 싶어요. 당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어요. 서연의 손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습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오해일 수도 있어. 업무 관련일 수도 있어. 서연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 한 줄이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내내 찔러댔어요. 그날 밤 준배가 들어왔을 때 서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준배는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혼자 부엌에 서서 싱크대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그것만이 그날 밤 서연이 허락한 유일한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주말마다 갑자기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전화를 받을 때면 다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느 날은 향수 냄새가 났어요. 서연이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낯선 향수 냄새가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서연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혼이라는 단어는 입 밖에 낼 수 없었어요. 혼자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 돌아갈 곳이 있는지조차 막막했어요. 무엇보다 아직 마음 한구석에 준배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았어요. 아침밥을 차리고 빈 밥상을 치우고 빈집에서 저녁을 먹고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연은 점점 투명해졌어요. 집안에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투명함 뒤에서 서연은 조용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결혼 10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준배는 그날도 늦는다는 문자 한 줄만 보냈어요. 회식, 먼저 자. 서연은 차가운 밥과 김치찌개를 혼자 먹었습니다. 국그릇에서 김이 올라오다가 이내 식었어요. 그 모습이 자신과 닮은 것 같아서 서연은 오래 그걸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준배가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짙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는 소리,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 서연은 잠든 척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로 천장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무언가가 툭 끊어졌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가느다란 실 하나가 소리도 없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준배가 코를 고는 소리를 확인하고
발소리를 죽여 거실로 나왔어요.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서연의 얼굴이 파랗게 물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때우려 했어요. 쇼핑몰이나 볼까, 드라마 다시 보기나 할까 싶었는데 뉴스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트코인, 개당 200만 원 돌파. 비트코인이 뭐지? 서연은 클릭했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 분산원장. 모르는 단어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한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초기 투자자들 수백 % 수익.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수백 %라고요? 그날부터 서연의 밤이 달라졌습니다. 준배가 잠들면 거실로 나왔어요.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를 틀었습니다. 비트코인 설명 영상, 암호화폐 입문 강의, 블록체인 기초. 처음에는 절반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용어 하나를 이해하면 새로운 모르는 용어 세계가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모르는 것들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쓰면서 낮에 도서관에 가서 관련 책들을 빌려왔어요. 경제입문서, 투자심리학, 기술적 분석. 책들을 침대 밑에 숨겨뒀습니다. 준배한테 들키지 않으려고요. 왜 숨겼냐고요? 서연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이건 자신만의 것이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남편이 알면 비웃을 것 같았거든요. 주부가 무슨 투자야라고. 그 말을 듣기 전에 먼저 결과로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배가 출근하기 전까지 2시간. 준배가 나가고 난 뒤 오전 내내. 그 시간들이 모두 공부 시간이 됐습니다. 서연은 몇 달 동안 그렇게 혼자 공부했어요. 그리고 결혼 10년 반이 되던 봄날 드디어 첫 투자를 했습니다. 수중에 있던 돈이라고는 2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거래소 앱을 깔고 본인 인증을 하고 계좌를 연결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마치 금지된 일을 몰래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구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 뛰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서연은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숫자들. 매수 완료.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야. 내 돈으로 내가 선택한 거야. 그 사소한 감각이 너무 낯설었어요. 결혼한 뒤로 서연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한 건 거의 없었거든요. 어디서 밥을 먹을지, 주말에 뭘 할지, 심지어 청소를 언제 할지조차 준배의 눈치를 보며 결정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의 허락도 없이 오롯이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어요. 한 달 후 20만 원이 30만 원이 됐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혼자 소리 없이 2주먹을 쥐었어요. 10만 원. 작은 돈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내 판단이 맞았다. 나도 할 수 있다. 그 확신이 생겨났어요. 공부를 더 깊이 했습니다. 경제 뉴스를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글자만 보이다가 3개월이 지나자 문맥이 읽혔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 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중국 규제 뉴스가 나오면 왜 일제히 떨어지는지. 서연은 투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노트 한 권. 매일 밤 그날의 시세와 함께 자신의 판단을 적었어요. 틀리는 날도 있었죠. 그럴 때는 왜 틀렸는지를 분석해서 적었습니다. 오답 노트처럼요. 손실이 나는 날도 있었어요. 처음 손실을 봤을 때 서연은 밥을 못 먹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나서 다시 분석했거든요. 왜 잘못됐는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6개월 후 처음 20만 원이 500만 원이 됐습니다. 서연은 그 숫자를 보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25배. 계산이 맞는 건지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그제야 서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방 안에서 혼자 짓는 미소였지만 그건 서연이 결혼 후 지은 가장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이때부터 서연은 투자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1년 후 5천만 원, 2년 후 1억 원, 3년 후 5억 원. 숫자가 커지면서 공부의 깊이도 달라졌어요. 암호화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개발 투자 관련 책을 샀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장을 읽는 눈,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 리스크를 계산하는 방법. 암호화폐 투자에서 익힌 그 모든 것들이 부동산에서도 그대로 쓰였어요. 결국 모든 투자는 같은 원리였습니다. 서연은 오피스텔 한 채를 매입했어요. 그리고 1년 후 시세보다 15% 오른 가격에 팔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것을 개발 예정 지역 정보를 수집하고 용도 변경 계획을 확인하고 타이밍을 계산했어요. 서연의 부동산 투자는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공부한 만큼 결과가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결혼 16년째 되던 해 서연은 유령 법인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미래개발이었어요. 서연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법인이었습니다. 그 법인으로 서연은 개발 허가까지 완료된 땅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준배의 회사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배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할 입지였거든요. 좋은 위치, 시세보다 10% 저렴한 가격, 개발 허가 완료. 어떤 회사든 거절할 이유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서연은 미래개발 명의로 조용히 계약을 체결했어요. 준배의 회사는 기뻐했습니다. 좋은 조건의 땅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파트너가 생겼다면서요. 그 파트너가 자신의 아내라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8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서연의 손 위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봄 햇살이 청담동 거리를 가득 채우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오서연은 서재 책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미래개발법인의 계약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토지 공급 계약만 7건, 총 금액 800억 원 초과. 서연의 손이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숫자를 보면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준배는 모르겠지. 이 모든 계약이 자기 아내 이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실제로 준배는 몰랐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미래개발은 그저 믿을 만한 토지 공급 업체였을 뿐이에요. 작은 회사처럼 보이지만 공급 조건이 탁월하고 허가 절차가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고 가격도 합리적인 곳이라고만 알았겠죠. 서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청담동 거리에 봄꽃이 흐드러졌습니다. 벚꽃인지 목련인지 흰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예쁘다는 생각보다 저 꽃이 지기 전에 다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결혼 20주년이 2달도 남지 않았거든요.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준배가 임다현이라는 여자와 어울리고 있다는 걸. 이름도 알았고 나이도 알았고 회사 후배라는 것도 알았어요. 25살. 서연보다 13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처음 알게 된 건
8개월 전이었어요. 준배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레스토랑 강남구 2인분 식사 와인 2병. 그날 준배는 야근이라고 했었죠. 서연은 영수증을 다시 넣어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인을 시작했어요. 카드 내역을 봤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명품 백화점, 호텔 숙박. 규칙적으로 찍혀 있었어요. 한 달에 서너 번씩. 서연은 조용히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뒀습니다. 그 다음에는 준배 회사 SNS를 뒤졌어요. 회사 단체 사진 속에서 임다현을 발견했습니다. 짧은 웨이브 헤어, 밝게 웃는 얼굴. 영업팀 신입사원 소개 게시물에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임다현, 25세. 서연은 그 이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덮어뒀어요. 당장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화요일 서연은 우연히 둘이 함께 있는 장면을 마주쳤습니다. 일부러 찾은 게 아니었어요. 강남 대형 쇼핑몰에서 준배 회사와 관련된 건물주를 만나고 나오던 길이었거든요. 백화점 1층 명품 매장 앞이었습니다. 준배가 서 있었어요. 그 옆에 임다현이 핸드백을 들어 어깨에 대보고 있었습니다. 준배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점원에게 카드를 내밀었어요. 서연은 기둥 뒤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핸드백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저 매장 저 자리에 진열된 건 최소 400만 원짜리였으니까요. 서연의 손이 핸드백 끈을 꽉 쥐었어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뛰쳐나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남편의 멱살을 잡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런데 서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아주 깊이, 아주 차갑게 눌러 담았어요. 아직 아니야. 좀 더 두고 봐야 해. 지금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서연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에 올라탔어요. 핸들을 두 손으로 잡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말랐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제 울 필요가 없어졌는지도 몰랐어요. 서연의 마음속에서 슬픔 대신 다른 감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하고 서늘한 그런 감각이요. 그날 밤 서연은 미래개발 계약 현황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800억, 7건. 그리고 그 파일 옆에 새 문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비워뒀어요. 거기에 날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0주년. D-57. 그 아래 한 줄을 더 썼어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준배는 이틀 후에도 늦게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은 소파에서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늦었네요. 응. 거래처 미팅이 길었어. 준배는 넥타이를 풀면서 방으로 걸어갔어요. 서연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연에게 준배의 귀가는 그냥 정보 하나였어요. 오늘도 늦었구나. 오늘 냄새는 어제와 다르구나. 그 정도의 관찰이었습니다. 그 즈음 임다현이 임신 사실을 준배에게 알렸어요. 서연은 이 사실도 짐작했습니다. 준배가 평소와 달리 핸드폰을 훨씬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화장실에서도 들고 들어갔고 잠들 때도 베개 밑에 뒀어요. 무언가 숨길 게 생겼다는 신호였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계산했어요.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리고 결혼 20주년 기념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준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20주년 기념일에 내가 이야기할 게 있어.
저녁밥을 먹다가 준배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요? 그냥 우리 앞날에 대한 이야기야. 중요한 얘기. 준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눈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함인지 결심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안에서 들어갔다 나왔어요. 서연은 알겠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D-21. 서연의 눈이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3주.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아직 더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펼쳐 체크리스트를 다시 확인했어요. 미래개발 계약 해지 시점, 법적 절차, 이혼 합의금 시뮬레이션, 모든 항목 앞에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아주 작은, 조용한 미소가 번졌어요. 기다려요, 준배 씨. 당신이 준비한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준비했거든요. 결혼 20주년 기념일. 오후 2시였습니다. 오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짙은 버건디색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 머리는 뒤로 낮게 묶었어요.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책장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않았어요. 소리만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발소리가 2개였어요. 그것도 서로 다른 발소리가요. 준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서연아. 준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임다현이 들어왔어요. 배가 불렀습니다. 눈에 띄게 부른 배였어요. 임신 후기처럼 보였습니다. 임다현은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살짝 내렸어요. 당당하지도 그렇다고 미안해 보이지도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덤덤한 얼굴이었어요. 서연은 책을 덮었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준배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 이미 오래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이 우리 사이 아이를 임신했어. 나 이 사람이랑 새 출발하려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배가 계속했습니다. 청담동 아파트명을 줄게. 지금 시세로 15억 정도 되잖아. 그걸로 정리해. 서연아, 평생 일해봤자 그만큼은 못 버니까 나쁜 조건은 아니잖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서연은 그 침묵 속에서 준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에 손잡고 작은 트룸에 앉아 미래를 그리던 그 남자. 지금은 다른 여자를 옆에 세우고 15억으로 자신을 정리하려는 그 남자. 그리고 임다현을 봤어요. 25살. 눈이 크고 피부가 좋고 긴 웨이브 머리를 늘어뜨린 젊은 여자. 서연보다 13살 어린.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다 들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준배는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자 잠깐 당황한 것 같았어요. 소리를 지를 거라 생각했겠죠. 울거나 매달리거나. 그런데 서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임다현은 예상과 달리 조용한 서연의 반응이 영 마음에 걸리는 눈치였어요. 준배 역시 석연찮은 기색이었습니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불안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방 안에서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왔구나. 드디어 왔어. 슬프지 않았습니다. 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명징하게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20년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 시작된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서연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단단히 봉해진 봉투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두툼한 의료 봉투, 하나는 미래개발법인 관련 서류 봉투. 서연은 2 봉투를 확인하고 다시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 한 통을 걸었어요. 정 이사님, 저예요. 내일 잠깐 시간 되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답했어요. 물론이죠.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중요한 결정을 했거든요. 계획대로 진행하려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주 차분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봅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준배와 임다현은 함께 나갔습니다. 서연은 배웅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간 후 조용히 커피를 한 잔 끓였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오전 9시 미래개발법인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최준배 이사회사와의 계약 전부 해지 절차 시작해 주세요. 7건 전부요. 담당자의 목소리가 굳었어요. 전부요? 지금 당장이요? 네. 지금 당장이요. 오늘 오전 중으로 첫 번째 해지 통보서 발송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청담동 거리를 가득 채웠어요. 따뜻하고 환한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준배 씨. 계약 해지 통보가 처음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최준배의 회사 강서구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담당 직원이 팩스 수신함 앞에서 굳어버렸어요. A4 2장짜리 공문이었습니다. 수신인 다원건설 최준배 이사, 발신인 미래개발, 내용 계약 해지 통보, 사유 내부 사정.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이사님, 큰일 났어요. 강서구 프로젝트 있잖아요. 준배는 자신의 자리에서 서류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뭔 일인데? 미래개발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거든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고 자세한 건 안 알려준다고 해서요. 준배의 손에서 볼펜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천천히 공문을 받아들었어요. 읽어내려가는 시간이 채 30초도 안 됐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얼굴이 2-3가지 색으로 변했습니다. 연락해. 당장 연락해서 무슨 사정인지 물어봐. 직원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2번, 3번. 번호가 없는 것처럼 신호가 가지 않았습니다. 준배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아직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업체였으니까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3시간이 걸렸어요. 오후 1시 2번째 통보가 왔습니다. 송파구 재개발 프로젝트, 발신인 동일, 미래개발, 내용 동일, 계약 해지. 준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또요?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한다고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준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무실 안을 2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미래개발이 왜 이러는 걸까?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최근에 문제가 생긴 일도 없었고 계약 조건 변경 요청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건이 연속으로 오후 3시 3번째 마포구 오피스텔 건설 프로젝트, 오후 5시 4번째 성동구 상가 건설 프로젝트,
준배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직원들도 사무실 안을 누비며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지만 아무도 미래개발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직접 찾아간 직원의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사님, 미래개발 사무실 가봤는데요. 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없어요. 준배의 머리가 새하얗게 됐습니다. 계획적이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누가? 미래개발과 5년 동안 거래하면서 단 한 번도 갈등이 없었습니다. 담당자와 특별히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계약 조건에 불만을 제기한 적도 없었어요. 미래개발의 실제 대표가 누구인지조차 준배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서류상 대표 이름은 있었지만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주 내내 지옥 같은 시간이 이어졌어요. 화요일 5번째, 수요일 6번째, 목요일 7번째, 총 7개 프로젝트, 800억 원이 넘는 규모가 일주일 만에 전부 증발했습니다. 다원건설이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사업의 80%에 해당하는 규모였어요. 직원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님, 다른 토지 공급 업체를 빨리 찾아야 해요. 미래개발 같은 조건을 어디서 구해요? 좋은 위치에 시세보다 싸고 허가까지 다 나온 땅을. 그게 말이 됩니까? 설령 구한다 해도 가격이 2배는 될 거예요. 사무실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준배는 자리에 앉아서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눌렀어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실제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건설 자재 납품 업체 3곳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어요. 기존 단가로는 공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이 이유였어요. 철근, 시멘트, 창호제 할 것 없이 전 품목이 최소 30% 이상 올랐다고 했습니다. 분양가는 이미 책정되어 있었어요. 계약자들과 이미 계약서까지 쓴 상태였습니다. 건설비는 올라가는데 판매 가격은 올릴 수 없는 구조. 이 상태로 공사를 강행하면 한 건당 수십억 원 적자였어요. 이사님, 기존 계약 조건으로는 완전 적자예요. 자재비만으로도 예산을 다 넘어버려요. 담당 부장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준배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눈을 감았어요. 내가 지금 뭘 잘못 본 건가? 그 다음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님, 급히 뵙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담당 차장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조심스러웠어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그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기존 대출금 상환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 내부 심사 결과 3개월 이내에 상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배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연체한 적도 없는데요. 회사 사업 포트폴리오가 급격히 축소된 게 포착됐어요. 토지 공급 계약이 전부 해지됐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 완공 가능성도 불투명해서요. 내부 리스크 기준으로는 회수를 권고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3개월. 대출금 총액이 얼마인지 준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걸 3개월 안에 갚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은행을 찾아갔어요.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아무 데서도 새 대출을 내주지 않았어요. 업계의 소문이 이미 퍼진 상태였습니다. 다원건설 최 이사 회사. 하루아침에 토지 공급 업체 전부 나가떨어졌다더라. 자재비 폭등에 자금 사정도 최악이래. 곧 망할 것 같던데. 좁은 건설업계에서 소문은 불처럼 번졌어요. 20년 동안 함께 일해온 협력사 대표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다른 업체랑 계약하기로 했어요. 준배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언제부터 알고 지낸 사이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럴 때 같이 버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님 마음은 잘 알아요. 근데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같이 망할 수는 없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배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사 창문 너머로 강남 빌딩들이 빼곡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 빌딩들이 어제까지는 자신의 세계처럼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전혀 낯선 풍경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한꺼번에 터지지? 준배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서연의 손에서 시작됐다는 걸. 회사가 무너지는 동안 오서연은 인천 송도에 있었습니다. 정인호와 함께 새 건물 부지를 둘러보는 중이었어요. 서연보다 8살 많은 정인호는 부동산 개발 업계에서 20년 경력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을 때 같은 스터디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연이 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조용히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블록 전체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내년 말에 종상향 심의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타이밍 맞게 들어가면 3년 안에 2배는 가능합니다. 정인호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닷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어요. 계약서는 다음 주 중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이사님. 서연이 말했어요. 정인호는 잠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에 뭔가가 있었어요. 요즘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서연은 잠시 바다 쪽을 바라봤어요. 아니요. 오히려 이상하게 평온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정인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짧게 웃었어요. 이사님은 항상 그런 말씀하시더라. 20년 동안 참은 사람이 평온하다고 하면 그건 포기가 아니라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회색빛으로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정희라는 여성이었어요. 50대 초반, 안경 너머 눈빛이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 처음 이혼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선임해뒀던 변호사였어요.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이정의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최준배 씨 개인 자산 현황 먼저요. 회사 지분 말고 개인명의 부동산은 청담동 아파트 한 채, 용인에 상가 건물 하나. 현금성 자산은 증권 계좌에 약 2억 원 추정이에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데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회사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2억 원 손실을 봤고요. 강남에 있는 사설 카지노 이용 기록이 있는데 추정 손실이 5억 원이 넘어요. 임다현 씨에게 지출한 명품 구매와 여행 경비가 3억 원 이상이고요.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숫자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회사 공금에서 나온 거예요? 상당 부분이요. 증거도 확보돼 있어요. 서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소송 기준으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시뮬레이션은요. 혼인 기간 20년, 유책 배우자, 회사 공금 횡령 정황까지 더하면 재산 분할 비율은 서연 씨 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잡힐 거예요. 아파트명의 이전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꽤 나올 거라고 봐요. 청담동 아파트는 원래 제가 받기로 했었는데 일단 소송으로 진행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불임 관련 진단서 건이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약간 좁아졌어요.
준배 씨가 5년 전 직장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 결과지가 집으로 우편 발송됐는데 제가 수령했거든요. 봉투를 개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같은 항목으로 정밀 검사를 의뢰해서 비교 확인한 거예요. 제가 직접 수령한 서류라 법적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정의 변호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경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책 판단 근거로 활용하기보다는 준배 씨 측을 심리적으로 흔드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특히 임다현 씨 아이의 친부 확인을 요구하는 카드로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죠. 사무실을 나오면서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서연아, 연락 좀 해줘. 이야기할 게 있어. 서연은 화면을 껐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야기할 게 생긴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내가 할 이야기는 당신이 예상하는 게 아닐 거야. 그날 밤 준배에게서 전화가 5번 왔습니다. 서연은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늦은 밤 10시가 넘어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에 큰일이 생겼어. 제발 연락해줘. 서연은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투자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결혼 10년째, 새벽 2시. 서연의 손으로 쓴 첫 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 이유는 하나다. 나는 살아야 하니까. 서연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10년 전의 자신이 여기까지 올 줄 알았을까요? 20만 원으로 시작한 사람이 800억 규모의 계약을 한 번에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알았을까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새벽에 컴퓨터를 켰던 자신에게,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숨어서 공부했던 자신에게. 서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조명을 껐어요. 창밖으로 인천 앞바다의 야경이 멀리 보였습니다. 잠이 잘 올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요. 회사 이사회가 열린 건 계약 해지 통보가 시작되고 3주 후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사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준배는 가장 아랫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였다면 테이블 맞은편 자리에서 당당하게 앉아 회의를 주도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자리 자체가 달랐습니다. 의장이 서류를 폈어요. 최 이사,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 먼저 들어봅시다. 준배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미래개발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저희 과실이 없어요. 5년 동안 문제없이 거래하던 업체인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갑자기요. 의장이 안경 너머로 준배를 바라봤어요. 미래개발 대표를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죠? 서류상 계약이었습니다. 업계에서 흔한 방식이에요. 5년 동안 800억짜리 거래를 하면서 상대방 대표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준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른 이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추가 안건이 있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예요. 그 순간 준배의 등줄기가 차가워졌어요. 회사 법인 카드 사용 내역 검토 결과 업무 외 사용으로 추정되는 항목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강남 사설 카지노 관련 업소 결제 이력 5건, 고급 레스토랑 및 명품 백화점 결제 이력 중 상당수가 외부 동반자와의 개인 소비로 판단됩니다. 총액 9억 원 이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준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전부 사실이었거든요. 이 건들은 배임과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 처리는 별도로 검토하고요. 이사회 결의로 오늘부로 최준배 이사를 직위 해제합니다. 보안 카드 반납하시고 개인 짐 정리해서 나가주십시오.
20년 직장 생활이 끝난 순간이었어요. 준배는 그날 저녁 초라한 모습으로 회사 건물을 나왔습니다. 박스 하나. 자신의 20년이 담긴 물건들이 박스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임다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현아, 나야.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이야기 좀 하자. 잠깐의 침묵이 있었어요. 오빠, 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배는 주차장 한복판에 서서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화면이 꺼지면서 자신의 얼굴이 거울처럼 비쳤습니다.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진 남자에게는 아무도 없구나. 처음으로 그 생각이 선명하게 들었어요. 준배는 차를 몰아 청담동 아파트로 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서연에게 이혼을 통보한 날 이후로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집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연의 짐들이 절반쯤 빠진 것 같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박스 몇 개가 쌓여 있었어요. 서연은 소파 옆에 서서 박스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준배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준배의 얼굴은 그야말로 형편이 없었어요. 초췌하고 수척했으며 그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손에 든 테이프를 내려놓았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여보도 아니고 당신도 아닌 도와드릴까요라는 경어. 남남보다 더 먼 거리였습니다. 나 좀 살려줘. 준배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미래개발이 다 해지해버리는 바람에 회사가 쑥대밭이 됐어. 빚이 800억이 넘어. 은행에서는 3개월 안에 갚으라고 해. 서연은 말없이 준배를 바라봤어요. 이 집이라도 내 명의로 돌려줄 수 없어? 담보로 쓰면 숨이라도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발. 준배의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평생 남에게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 자존심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등을 기대지 않고 반듯하게. 준배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돌려드릴 생각 없어요. 단 한 문장이었어요. 준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20년이야. 20년 동안 같이 산 사이야. 그 정이라는 게 없어? 20년이요. 서연이 반복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그 2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요? 준배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서연은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명절마다 어머님한테 못 들을 말 들은 것. 아이 때문에 내가 문제인 것처럼 20년을 살아온 것. 당신이 다른 여자랑 다니면서도 나는 아침밥을 차린 것. 그 어떤 것도 당신은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준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서연이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툼한 의료 봉투였어요. 이게 뭐야? 5년 전 검사 결과예요. 당신이 직장 정기 건강검진 때 받은 결과지가 집으로 우편 발송됐거든요. 제가 수령해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따로 정밀 검사를 의뢰해서 확인했습니다. 정자수 부족, 운동성 저하. 완전 불임 판정이에요. 준배의 손이 봉투를 잡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내 탓이라고 했잖아요. 어머님도 그렇게 했고 당신도 그렇게 대했어요. 그런데 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 묵은 20년짜리 분노. 당신이 문제였어요.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최준배는 그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종이를 꺼내서 펼쳤어요.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몇 번을 다시 읽어도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정자수 극히 부족, 운동성 저하, 자연 임신 가능성 매우 낮음. 준배의 무릎이 꺾였어요. 소파 모서리를 잡아 겨우 버텼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때 나 분명히 정상이라고 들었는데. 당신이 들은 건 일반 건강검진 결과예요. 정밀 생식 기능 검사는 따로 받아야 해요. 당신이 그 검사를 받은 기록이 여기 있어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배의 얼굴이 재빛으로 변했어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은 이유. 서연이 아무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은 이유. 그런데도 임신이 되지 않았던 이유. 그 모든 것의 답이 이 종이 한 장에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준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해서 뭘 해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준배는 그 말을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준배의 입에서 나온 건 그 한 글자뿐이었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듯 지난 몇 년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재배열되기 시작했어요. 임다현을 처음 만난 날, 아이가 생겼다고 했을 때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나도 아버지가 된다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벅찼던 그 순간. 그게 전부 무너지고 있었어요. 준배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불임인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다현 씨도 당신을 속인 거예요. 친부는 따로 있을 거예요. 그 말이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준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20년간 아내 탓을 했던 것, 아이가 없어서 다른 여자를 찾은 것, 그 여자와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믿었던 것, 그 아이 때문에 아내를 내쫓으려 했던 것,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전부 자신의 착각이었어요. 준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손바닥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다현이한테 확인해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무서울 만큼 조용했어요. 아이 아버지가 따로 있는지요. 그리고 당신도 정밀 검사 다시 받아보세요.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준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에요. 서연이 정정했어요. 차갑고 정확하게. 우리 이제 부부 아니에요. 그 호칭 쓰지 마세요. 준배는 가라앉은 얼굴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살면서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웠던 적도 있었고 돈이 없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오래 그 질문을 혼자 해왔거든요. 당신이 곁에 있는데 혼자였던 그 긴 시간 동안. 그때 당신이 저한테 그 질문에 답해준 적 있나요? 준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다시 박스 앞으로 갔습니다. 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그 말에 준배는 느리게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어요.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스 하나를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나가는 모양이 처량했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멈췄어요. 박스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20년이 그렇게 끝났어요. 슬프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서연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슬픔이라고 하기에는 가슴이 너무 고요했어요. 아프다고 하기에는 몸이 너무 멀쩡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간 것 같은 그런 가벼움이었어요.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청담동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동네를 떠날 거예요.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집도, 이 거리도, 이 20년의 기억도 전부 두고 갈 거였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거였어요. 서연은 마지막 박스를 봉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셨어요. 혜서가 20년을 버티면서 혼자 쌓아온 것들, 그리고 준배가 그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역전이 시작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봐 주세요. 이혼 소송 첫 번째 기일은 서연이 청담동 아파트를 나온 지 열흘 후였습니다. 서연은 마포구에 오피스텔 한 채를 따로 마련해뒀어요. 20평짜리 조용한 건물이었습니다. 신혼 초 살던 마포구 빌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돌고 돌아 같은 동네로 돌아온 셈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준배와 함께였고 지금은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이정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서연은 짙은 남색 재킷을 입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얼굴로 20년을 살았구나. 그런데 지금 이 얼굴이 20년 전보다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이정의 변호사가 서연을 맞았어요. 준배 씨 측에서 어제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가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소송보다 합의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상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합의 조건은요? 청담동 아파트명의 이전, 위자료 3억 원, 월 생활비 200만 원. 이걸 제시했어요. 서연은 잠깐 생각했어요. 거절해요. 이유를 전달해 드릴까요? 네. 소송으로 가겠다고요. 재산 분할 청구 포함해서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배 씨 현재 재정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소송이 길어지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점은 감안하셨죠? 네.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판결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남아야 하는 거니까요. 변호사는 서연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죠. 서연이 사무실을 나온 건 점심 무렵이었어요. 봄 햇살이 강남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걸으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정인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송도 계약건 내일 오전에 마무리할 수 있어요. 서류 검토 한 번 더 해주세요. 서연은 답장을 보냈어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에서 봐요. 그리고 다른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미래개발법인 담당 회계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이번 분기 정산 자료였습니다. 숫자들을 훑어봤어요. 이상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강남 거리를 걸으면서 서연은 처음으로 이 도시가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오서연 그 자체로 걷는 거리. 그 느낌이 낯설면서도 편안했어요. 그 무렵 준배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청담동 아파트를 나온 이후 준배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3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좁고 냄새가 나는 방이었어요. 아침마다 공용 세면대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이런 곳에 살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준배는 임다현에게 연락을 계속 시도했어요. 하지만 임다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오빠, 저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준배는 그 문자를 보고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 그 세 글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이 아버지가 따로 있을 거라고 했던 그 말. 준배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사흘 후에 나왔어요. 무정자증에 준하는 수준의 정자 운동성 저하. 자연 임신 가능성 1% 미만. 준배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에서 혼자 그 종이를 쥐고 20년 동안 서연을 탓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탓할 때 막아주지 않았어요. 친척들이 수군거릴 때 서연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는 게 서연의 문제라고 내심 믿었어요. 그 믿음이 서연을 무시하게 만들었고 다른 여자를 찾게 만들었고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준배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결과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무렵 서연은 마포구 오피스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새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였어요. 서연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어요. JS 인베스트먼트 설립 계획. 미래 개발은 이미 청산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이제는 서연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투자법인을 만들 때가 됐습니다. 숨어서 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서연은 천천히 써내려갔어요. 설립 목적, 초기 자본금,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이 모든 것을 혼자 정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의 눈치를 받겠지만 지금은 아무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정인호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편안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서연은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답장했습니다. 많이 가벼워졌어요.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창밖으로 마포구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한강이 멀리 보였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잠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20년 전에는 이 강을 보면서 언제쯤 강남에 갈 수 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강남을 떠나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서연은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JS 인베스트먼트. 대표 오서연. 그 이름이 종이 위에서 또렷했어요. JS 인베스트먼트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건 이혼 소송 첫 기일이 지나고 2주 후였습니다. 서연은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얻었어요. 20평짜리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창문으로 테헤란로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이 직접 책상을 배치하고 서류 선반을 정리했어요. 정인호가 화분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입주 축하해요. 감사해요, 이사님. 서연이 화분을 창가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정인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얼마나 키울 건지 벌써 기대되네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크게 하면 흔들리거든요. 서연이 말했어요. 정인호가 웃었습니다. 처음 뵀을 때랑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냥 말을 못했던 거지.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첫 번째 직원 면접을 봤어요. 경력 5년짜리 부동산 분석가였습니다. 서연이 직접 올린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이었어요. 면접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이력서보다 그 사람의 분석 방식을 더 많이 물었어요. 어떤 지표를 우선시하는지, 리스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면접이 끝나고 서연은 합격 통보를 바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JS 인베스트먼트의 첫 직원이 생겼어요. 한편 준배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이사회 해임 이후 준배는 새 직장을 알아봤어요. 20년 경력의 건설 이사라면 어디서든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거든요. 다원건설 사태가 업계에 알려지면서 준배의 이름에 리스크가 붙었습니다. 첫 번째 면접에서 들은 말이었어요. 최 이사님 경력은 훌륭한데요. 지난 건이 좀 부담스러워서요. 회사 내부적으로 논의 후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5군데를 넣고 모두 탈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배는 알게 됐어요. 업계라는 게 얼마나 좁은지, 한 번 찍힌 꼬리표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생활비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고시원 월세를 내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었거든요. 밥은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날이 많아졌죠.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삼각김밥이 요즘은 점심의 전부였습니다. 이사회 해임 결정 이후 회사 법무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9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는데 수임료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신청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준배는 고시원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두 손이 이불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어요. 멀쩡해 보이는 형광등이 왜 이렇게 낮게 느껴지는지 숨을 들이쉬어도 가슴이 차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3평짜리 천장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하나. 창문은 작고 환기가 잘 안 됐습니다. 옆방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청담동 34평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낙차가 너무 커서 준배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다 떠도 3평짜리 천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임다현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건 그 즈음이었어요. 아이 친부가 누구야? 솔직하게 말해줘.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어요. 오빠랑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더 연락하지 마세요. 준배는 핸드폰을 침대 위에 던졌어요. 서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맞았어요.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임다현은 준배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곁에 있다가 없어지자마자 사라진 거였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서연에게 한 일은 뭐가 되는 걸까요? 20년간 묵묵히 곁에 있던 사람을 15억짜리 아파트 한 채로 정리하려 했어요. 그것도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기념일 날에. 준배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질 건 없었어요. 서연은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새 법인을 차리고 새 사무실에서 새 직원과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삶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반면 준배는 멈춰 있었습니다. 서연이 역삼동 사무실에서 첫 주를 마무리하던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직원이 퇴근하고 나서 서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인천 송도 계약 서류, 경기도 하남 개발 예정 부지 검토 자료, JS 인베스트먼트 1년 운영 계획서. 서연은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오서연 대표님 맞으시죠?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아요. 누구세요? 저는 금융투자 전문 매체 경제플러스 기자 윤석환이라고 합니다. JS 인베스트먼트 설립하신 거 확인하고 연락드렸어요. 인터뷰 한번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잠깐 생각했어요. 어떤 내용으로요? 개인 투자자 출신으로 법인을 설립하신 배경, 그리고 투자 철학 쪽으로요. 요즘 이런 분들 이야기를 독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테헤란로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조율해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잠깐 앉아 있었어요. 인터뷰. 예전 같으면 절대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드러나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숨길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드러낼 게 생겼어요. 서연은 노트를 펼쳐 메모했습니다. 인터뷰 준비, 투자 철학 정리,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어요. 이제 당당하게. 이혼 소송 두 번째 기일은 5월의 법원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서연은 이정의 변호사와 함께 복도를 걸었어요. 남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파일을 옆에 끼고 발소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준배는 반대편 복도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국선 변호인이 옆에 있었는데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서연은 준배를 봤어요. 한 달 만이었는데 더 나빠졌습니다. 얼굴이 더 수척해졌고 눈빛이 꺼져 있었어요. 서연은 시선을 거두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준배 측 국선 변호인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제시한 재산 분할 청구액이 과도하다고 봅니다. 피고의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합의가 필요하고요. 이정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원고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혼인기간 20년, 유책 배우자, 입증 자료, 그리고 피고의 회사 공금 유용 내역입니다. 총 9억 원 이상의 공금이 개인 용도로 사용됐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외도 관계 유지에 쓰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았어요. 피고 측, 이 내역에 대해 반박 자료가 있습니까? 국선 변호인이 잠깐 준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준배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전부 사실이었거든요. 없습니다. 재판장이 파일을 정리했어요. 다음 기일은 3주 후로 잡겠습니다. 피고 측은 재산 현황 명세를 완전히 제출해 주십시오. 법정을 나오면서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정의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피고 측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없거든요. 알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냥 끝내고 싶어요. 빨리.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서연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경제플러스 기자 윤석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인터뷰 일정 관련 내용이었어요. 서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으로 잡았어요. 그날 오후 서연은 역삼동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직원 한지수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경기도 양주 쪽 물건 하나 검토해 봤는데요. 괜찮을 것 같아서요. 어떤 건데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인근에 GTX 역사 예정지 확정 발표가 이달 말에 날 것 같아요. 타이밍 맞으면 엄청 튀겠는데요. 서연은 자리에 앉으며 자료를 받았어요. 지도와 개발 계획 문서들이었습니다. 한 장씩 넘겨봤어요. 한지수의 분석이 꼼꼼했습니다. 역세권 반경 계산, 기존 유사 지역 시세 비교, 예상 수익률까지 정리되어 있었어요. 잘 봤네요. 서연이 말했어요. 현장 한번 가봐야겠어요.
내일 오전에 같이 가실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서연은 자료를 내려놓고 창밖을 잠깐 바라봤어요. 테헤란로 위로 오후 햇살이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법원, 투자, 새 직원, 새 사무실. 모든 것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집안에서만 움직였던 사람이 이제는 이 도시 전체를 무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혀 버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원래 자신의 속도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피스텔로 돌아와서 저녁을 차렸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예전의 그 텅 빈 청담동 식탁과는 달랐습니다. 지금 이 저녁은 서연이 선택한 거였어요. 혼자이고 싶어서, 조용하고 싶어서 스스로 선택한 혼자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오늘 법정에서 준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움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가엾었어요.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 앞에서 국선 변호인 하나 달랑 데리고 앉아있는 모습이요. 하지만 서연은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건 자신이 짊어져야 할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준배가 스스로 만든 결과였어요. 서연이 책임질 부분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서연은 내일 양주 현장 방문을 생각했어요. 어떤 각도에서 봐야 할지,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그쪽으로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준배 생각은 설거지가 끝나기 전에 이미 사라졌어요. 경제플러스와의 인터뷰는 역삼동 카페에서 진행됐습니다. 윤석환 기자는 40대 초반 남성이었어요. 조용하고 질문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내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바로 시작했어요. 처음 투자를 시작하신 게 언제예요? 결혼하고 10년쯤 됐을 때요. 계기가 있었나요? 서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냥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투자 금액이요? 20만 원이요. 기자의 펜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지금 JS 인베스트먼트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서연은 공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했어요. 기자는 숫자를 받아 적으면서 잠깐 위를 바라봤습니다. 20만 원에서 시작해서요. 네.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예요? 서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했던 것. 기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겨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당시 환경이 그랬어요. 알면 비웃었을 거예요. 주부가 무슨 투자냐고. 그래서 혼자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숨겨두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말할 수 없었거든요. 기자는 잠시 서연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숨기지 않으셔도 되죠. 네. 서연이 말했어요. 이제는요.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투자 철학부터 시장 분석 방법, 실패했을 때 대응 방식까지 폭넓게 이야기했어요. 서연은 자신이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말을 너무 아끼며 살았던 것 같았어요. 인터뷰 기사가 온라인에 실린 건 열흘 후였습니다. 제목은 20만 원으로 시작한 10년, 오서연 JS 인베스트먼트 대표였어요. 기사가 나간 날 아침부터 서연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투자 문의, 강연 요청, 미팅 제안. 하루 종일 전화와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한지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대표님, 이거 완전 난리 났어요. 서연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댓글들이 수백 개였어요. 대부분 응원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댓글이 많았어요. 저도 이런 분처럼 살고 싶어요. 혼자 해내셨다는 게
너무 대단해요. 서연은 화면을 내리다가 멈췄어요. 한 댓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이 기사 보고 용기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그 댓글을 오래 봤어요. 20년 전 새벽에 컴퓨터를 켜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기분. 그 사람이 지금 자신과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였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로 위로 늦봄 햇살이 내려쬐고 있었어요. 그 무렵 준배는 강남구 어딘가의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오서연, JS 인베스트먼트, 20만 원, 10년. 준배는 천천히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사무실 창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색 재킷을 입고 테헤란로를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한 표정이었는데 그 표정이 너무 당당해 보였습니다. 준배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미래개발이 서연의 법인이었다는 걸 이 기사를 보고 나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의 회사를 먹여 살린 게 아내였다는 걸, 그 아내를 15억짜리 아파트 한 채로 정리하려 했다는 걸. 편의점 앞 벤치에서 준배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건설회사 이사였던 사람이, 청담동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지금 여기 이 벤치에 앉아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르는 게 다행이었어요. 이혼 소송 최종 판결이 난 건 소송을 시작하고 넉 달 후였습니다. 서연은 그날도 남색 정장을 입었어요. 이정의 변호사와 나란히 법정 복도를 걸었습니다. 준배는 반대편에서 국선 변호인과 함께 걸어왔어요. 복도에서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준배가 먼저 눈을 내렸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이혼 청구 인용. 재산 분할은 원고 청구액의 65%를 인정합니다. 청담동 아파트 원고명의 이전, 위자료 2억 5천만 원, 추가 분할금 1억 원. 피고의 공금 유용 내역은 별도 형사 절차로 이관합니다. 이정의 변호사가 서연의 팔을 가볍게 눌렀어요. 서연은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판결문을 듣는 내내 감정이 없었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느낌. 오래된 일이 마침내 서류로 정리됐다는 느낌이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준배가 말을 걸었습니다. 복도에서였어요. 변호인들이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이 준배가 서연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서연아. 서연이 멈췄습니다.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알아? 서연은 준배를 바라봤어요. 판결이 난 날 복도에서 이 말을 꺼내는 사람. 서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위로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도 힘들었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20년 동안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정의 변호사가 뒤따라오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법원 정문을 나서면서 봄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었어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는데 아직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서연이 이혼 소송을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알렸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그래라고 했었어요. 그 두 글자가 서연에게는 충분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렸어요.
오늘 판결 났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 다 됐어요. 아파트도 제 명의로 돌아오고요. 어머니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였어요. 짧은 말인데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도 복도에서도 흘리지 않던 눈물이었어요. 전화기를 쥔 채 서연은 잠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짧게. 어머니, 이제 자주 올게요. 그래. 밥이나 먹으러 와. 전화가 끊겼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가를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서울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준배에게는 또 다른 폭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이틀 후 다원건설 법무팀에서 민사소송 제기 통보가 왔어요. 공금 유용 9억 2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준배는 국선 변호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입증 자료가 명확해서 민사는 패소 가능성이 높아요. 형사는 횡령혐의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실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준배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실형.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고시원 방 안에서 준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파트를 줄 테니 조용히 나가라고 했을 때 서연이 그냥 나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임다현과 새 출발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임다현은 이미 없었습니다. 아이의 친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회사도 없어졌고 직장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소송까지 달려오고 있었어요. 다 자신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준배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됐는지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JS 인베스트먼트 기사가 포털 메인에 다시 노출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20만 원에서 수천억으로 오서연 대표의 10년 투자 이야기 후속 기사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이 퍼졌습니다. 방송사에서도 섭외 연락이 왔어요. 서연은 한지수와 사무실에서 그 연락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방송 나가시면 진짜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서연이 말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해야죠. 네. 숨어서 살던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이제는 드러내도 돼요. 한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테헤란로 위로 초여름 햇살이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저 거리를 예전에는 준배차 조수석에서만 봤었어요. 이제는 자신의 사무실 창문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거리인데 완전히 달랐어요. 방송 출연 이후 서연의 이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 프로그램 두 곳에 연속으로 출연했어요. 첫 번째 방송에서는 투자 철학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방송에서는 여성 창업가로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방송 모두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중장년 여성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랑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내셨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주부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제 이야기 같아서 보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서연의 SNS 팔로워가 열흘 만에 10만 명을 넘었어요. JS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문의도 밀려들었습니다. 한지수 혼자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서연은 직원을 2명 더 뽑기로 했습니다. 채용 공고를 올리는 날 저녁, 서연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불을 다 끄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 하나만 켜뒀어요. 서연은 투자 노트를 꺼냈습니다. 가장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10년 전 손으로 쓴 첫 문장. 오늘부터 시작한다. 이유는 하나다. 나는 살아야 하니까. 서연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때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을 알았을까요? 새벽에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비트코인이 뭔지 찾아보던 그 사람이 10년 후에 방송에 나오고 법인을 운영하고 직원을 채용할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려고 시작했을 거예요. 서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 즈음 다원건설 형사 고발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준배는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법인 카드 유용, 사적 자금 사용 내역이 조목조목 제시됐어요. 준배가 부인할 수 없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카드 영수증, 카지노 출입 기록, 명품 매장 구매 내역. 전부 준배의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담당 검사가 물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사적 소비를 한 것을 인정합니까? 준배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이 옆에서 낮게 말했어요. 형사처분 수위를 낮추려면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준배는 그 말을 따랐어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거든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준배는 검찰청 앞 계단에 잠깐 앉았습니다. 6월의 햇살이 뜨거웠어요. 준배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시원에서 나갈 여력도 없었고 새 직장도 보이지 않았어요. 형사처분이 어떻게 나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어요. 발신인은 오래된 동료였습니다. 건설업에서 20년 이상 일한 사람이었어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준배는 잠깐 고민했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삼성역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동료는 준배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힘들지? 힘들지 않으면 거짓말이지. 준배가 말했습니다. 소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나는 어디서 잘못된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 동료가 잠깐 준배를 바라봤어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야? 준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에서부터 잘못됐잖아. 거기서부터 다 흔들린 거잖아. 준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동료가 소주를 한 잔 따라줬습니다. 그나저나 오서연 씨 방송 봤어.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준배는 잔을 들지 않았어요. 나도 몰랐어. 그게 제일 큰 실수 아니었을까? 낮은 말이었지만 준배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오면서 준배는 오래 걸었어요. 삼성역에서 논현동까지 걸어서 30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더웠지만 걸었어요. 서연의 방송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고시원 방에 누워서요. 서연이 카메라 앞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준배는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3평짜리 형광등 천장. 내가 그 시간들을 만든 거였구나. 그 생각이 그날 밤 준배가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인천 송도 신도시 9월의 아침이었습니다. JS 인베스트먼트 첫 번째 개발 사업 착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아담한 행사였습니다. 현수막 하나, 간이 무대 하나, 참석자 30여 명. 대형 건설사 착공식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연에게는 어떤 화려한 행사보다 더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빨간 코트를 입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옷장에서 집어드니 빨간색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고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선명하게 찍혔거든요. 정인호가 옆에 섰습니다. 어때요? 실감 나세요? 서연이 착공 현장을 바라봤어요. 인천 앞바다가 멀리 보이는 넓은 부지였습니다. 여기에 중소형 주거 복합 건물이 들어설 거였어요.
서연이 직접 설계 방향을 잡고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고 직접 분양 계획을 세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아직도 꿈 같아요. 서연이 말했어요. 꿈 맞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꿈이에요. 정인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웃었어요. 착공식이 시작됐습니다. 짧은 기념사가 있었어요.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10년 전에 저는 2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도 몰라줬고, 혼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 오늘 이 현장이 증명해줬으면 합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서연은 한지수, 새로 합류한 직원들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직원들과 제대로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서연은 아무 자리에나 앉았어요. 상석이 아니라 그냥 빈자리예요. 직원들이 이것저것 이야기했어요. 서연은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오래전에 잊었던 가벼운 웃음이었어요. 점심이 끝나고 정인호와 잠깐 걸었습니다. 송도 바닷바람이 서늘했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정인호가 물었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 잘 마무리하고요. 내년에는 하남 쪽 부지도 들어가려고요. 그리고 서연이 잠깐 멈췄어요. 강의를 해보려고요. 강의요? 네. 방송 이후에 연락이 많이 왔어요. 투자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냐고요. 특히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정인호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게 제일 잘 어울리는 일인 것 같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서연은 생각했어요. 10년 전에는 내 한 몸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위치가 됐구나. 그 변화가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수원으로 갔어요.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가는 거였어요. 서연이 직접 반찬 거리를 사들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현관에서 서연을 맞았어요. 왔어. 네, 어머니. 오늘 착공식 있었어요. 잘 됐어? 네. 잘 됐어요. 둘이 부엌에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서연이 나물을 무쳤어요. 오랜만에 좁은 부엌이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말했어요. 너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더라. 봤어요? 봤지. 이웃 할머니도 봤대. 우리 딸이라고 했더니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서연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그동안 자주 못 와서요. 어머니가 반찬을 서연 쪽으로 밀어줬어요. 됐어. 이제 잘 살면 되지. 짧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 안에 오래된 것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미안함, 안쓰러움, 그리고 이제는 괜찮다는 것까지. 서연은 밥을 한 숟갈 떴어요. 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가 뜨겁고 짭짤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맛이었어요. 이 맛이 그리웠구나. 서연은 그 생각을 하면서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JS 인베스트먼트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인천 송도 착공 현장은 기초공사가 마무리되어 골조공사에 들어가 있었어요. 직원은 5명이 됐습니다. 역삼동 사무실이 좁아져서 한층 위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서연의 첫 강의가 열린 건 11월이었습니다. 강남구 어느 교육센터였어요. 40명 정원이었는데 신청이 10배가 넘게 몰렸습니다. 추첨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20만 원에서 시작하는 법. 강의 당일 서연은 일찍 도착했어요. 강의실을 혼자 둘러봤습니다. 의자마다 사람이 앉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상하게 긴장됐어요. 투자 발표보다, 방송 출연보다 더 긴장됐습니다. 왜일까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10년 전의 자신과 닮아 있어서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뭔가 해야겠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건 10년 전 자신과 마주하는 것 같았거든요. 강의가 시작됐어요. 수강생들은 다양했습니다. 30대 주부, 40대 직장인, 50대 여성, 60대 어르신도 한 분 계셨어요. 서연은 첫 말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고, 학벌도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밤에 잠이 안 와서 컴퓨터를 켰던 사람이에요. 웃음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강의는 2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실패했던 것도, 두려웠던 것도,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도요. 완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계속 틀리면서 고쳐나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맨 뒷줄에 앉아있던 60대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처럼 나이 든 사람도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서연은 그분을 바라봤어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게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서연은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런 표정이었겠구나. 10년 전 새벽에 처음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강의가 완전히 끝나고 수강생들이 나갔어요. 서연은 강의실 앞에 서서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눴습니다. 악수를 하는 분도 있었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한 30대 여성이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오늘 많이 울었어요. 제 이야기 같아서요. 서연도 그 손을 꽉 잡았어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서연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정인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강의 잘 됐어요? 수고하셨어요. 서연은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네. 잘 됐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강남구 거리에 겨울바람이 불었어요. 서연은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강의실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이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중 한 명이라도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뭔가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느 카페에서 서연은 우연히 준배를 마주쳤어요. 서연이 따뜻한 음료를 들고 출구로 걸어가는데 입구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배였어요. 형편이 많이 나아진 것 같지 않았어요.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헌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살이 좀 빠져 있었어요. 둘이 잠깐 멈췄습니다. 준배가 먼저 말했어요. 서연아. 네.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요즘 건설 현장에서 일해요. 작은 데서. 그래도 일하는 게 낫더라고요. 서연은 그 말을 들었어요. 현장일.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배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이 없었어요. 초라하지만 솔직한 얼굴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일하는 게 맞아요. 준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요즘 많이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늦었고
이미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건강하세요. 서연이 인사를 하고 걸었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으면서 서연은 생각했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되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속도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에 가슴이 편안해졌습니다. 서연은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겨울 거리를 걸어갔어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늘도 아닌 오서연 그 자체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오서연이라는 여성이 20년의 긴 시간을 견디면서 혼자 쌓아온 것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서는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많이 답답하셨던 순간도 있었을 테고 시원하셨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서연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한마디였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되찾는 거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을 위한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더 강한 사람을 만든다는 걸 서연은 10년 동안 묵묵히 증명해 보였어요.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순간들이 있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처를 받고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보여드렸으면 해요. 버티는 것도 힘이고 조용히 준비하는 것도 용기라는 걸요. 여러분의 오늘이 서연의 새벽 2시 같은 순간일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이 10년 후 여러분을 만들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혼둥지였습니다.